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 단독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군이 최상병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되찾아올 때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 1차 협의를 한 인물이 다름 아닌 국방부 장관 직속 유재은 법무관리관이었다는 경찰 고위 간부의 증언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과거 유재은 관리관은 국회에 나와 사건 회수에 국방부 수뇌부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며 회수는 군 검찰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취재한 경찰 고위 간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말은 위증이 됩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국회에 나왔습니다. 경찰에서 최상병 사건을 다시 가져온 건 군검찰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은 이탄희 의원님, 국방부 검찰단에서 판단한. 그런데 사건 회수가 시작된 지난해 8월 2일 오후 1시 50분 유 법무관리관과 직접 통화했던 당시 경북경찰청 고위 간부의 말은 달랐습니다. 군검찰이 가져가기로 하는데 경찰이 사건을 정식 접수하지 않았으니 반환이 아닌 회수로 하고 회수는 오늘 한다는 것까지 모두 세 가지를 협의했다고 JTBC와 통화에서 말했습니다. 일종의 가한 형태였다고도 했습니다. 유 법무관리관이 누가 언제 어떻게 사건을 가져올지 사실상 전권을 쥐고 경찰과 1차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협의 내용대로 모든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유 법무관리관과 경찰의 1차 협의 통화가 끝나고 채 1시간이 지나지 않은 오후 2시 40분에 국방부 검찰단장이 자체 사건 회수 회의를 열면서 군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면 유 법무관리관이 국회에서 한 증언도 거짓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유 법무관리관에게 협의할 권한을 줬는지도 반드시 수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직속 상관은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종섭 당시 장관은 사건 회수 당시에 출장 중이었다. 보고도 사후에 받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재은 관리관은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고 경찰과 1차 협의에 나선 걸까요? 풀어야 할 핵심 의혹입니다. 계속해서 김지윤 기자입니다. 지난주 이종섭 전 주 호주대사가 낸 입장문입니다. 사건을 아예 경찰에 보내지 말라고 한 지시는 했지만 법을 어긴 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사건을 가져온 건 출장에서 돌아온 뒤 사후 보고를 받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사건 회수는 모르는 일이었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이 말이 맞다면 누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사건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하고 권한을 줬는지가 수사 외압 의혹을 풀어줄 핵심입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사건을 다시 가져온 그날 오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통화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에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자고 요구했습니다. 운영일 좀 열자. 지금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전화한 사실까지 나왔는데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황석영 작가 등 해병 출신 종교, 지식인들도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우리의 후배 최병 사건 특검으로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라. 한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네, 이번 사안을 취재하고 있는 유선희 기자와 바로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이렇게 전권을 쥐고 협의에 나섰다면 혼자 그랬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요. 윗선이 누구냐 또 있느냐 이런 걸 따져보려면 유재은 관리관이 움직이기 직전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그걸 보려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보면 됩니다. 실제로 사건을 다시 가져간 날이죠.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50분에 이렇게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김계환 사령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8분 가까이 통화를 했고요. 불과 2분 만에 김 사령관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한테 전화를 하고 통화가 끝나고 3분 만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과 통화를 하고 군검찰 사건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 직전에 대통령실과 해병대 그리고 국방부로의 통화가 이렇게 2, 3분 간격으로 톱니바퀴처럼 연결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 전화를 받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유재은 관리관이 전화를 받았다 이건데 둘 사이 전화가 또 한 번만 이뤄진 게 아니라고요? 네, 이날 하루에만 4번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해병대 사령부가 경찰로 사건을 넘긴 게 이날 오전 10시 반입니다. 그 사실이 알려진 뒤부터 김 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보면 거의 휴대전화에서 손을 떼지 못할 정도로 전화를 하거나 받거나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오전 11시 46분 그리고 11시 52분에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김 사령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종득 2차장이 김 사령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는 김 사령관이 이제 전화를 유재은 법무관리관한테 했고요. 또 3시 36분에도 유 법무관리관한테 통화를 했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국회에 나와서 사건 회수는 이제 군검찰이 알아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김 사령관과 이렇게 많은 통화를 했던 이유가 뭔지 그것이 규명이 좀 필요한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 관리관 설명대로라면 군 검찰단이 직접 협의에 나서면 될 일인데 유재은 관리관이 직접 나섰다는 거잖아요. 왜 그랬는지 그 의혹을 푸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법무관리관이라는 직책은 이 군검찰뿐만 아니라 군사 법원, 국방 관련 법령, 심지어 국내 인권 정책까지도 이렇게 총괄하는 국장급 직위에 있는 인물입니다. 네. 실무자가 아니라 이제 관리자라고 봐야지 맞고 장관의 정책과 결정에 직접 조언을 하는 그런 최고위급의 참모 중에 하나입니다. 차관 바로 밑에 그러면 3인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꼭 이제 군에서는 또 이제 군에 관련된 역할이 있는데 이제 군 안에서는 그래도 국방부 장관 법무부 네. 장관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군요. 네, 예. 하나의 사건을 위해서 이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 직접 실무를 뛰는 일은 굉장히 드물고 또 그렇기 때문에 회수의 주체 또 시기 방법까지 본인이 재량권을 좀 갖고 경찰하고 협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무리 고위직이라고 해도 해병대 수사단이 정식으로 경찰에 넘긴 사건을 내가 알아서 이렇게 협의해서 찾아올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정책 조언을 하는 참모가 왜 이렇게 바쁘게 직접 뛰었는지 또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는 사람은 누군지 이걸 밝혀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유재은 관리관과 통화를 했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오늘 인사가 났는데 유임이 됐다고요? 네, 이제 연말까지 사령관직을 이제 임기대로 유지를 하면서 해병대 전체를 지휘를 하게 됐습니다. 김 사령관은 총선 바로 다음 날이죠. 지난 11일에 말하지 못하는 고뇌가 가득하다 이런 지휘 서신을 내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를 해병대 전체를 지휘하는 자리에 그대로 둔 걸 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오늘 지금 이 시점에 그 문제가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지는 국민적 평가를 받아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만 봐도 최상병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고 답한 비율이 대구, 경북에서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민심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문제가 그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지는 조금 국민적 평가를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한 겁니다. 선거 이후에 민생 챙기기 또 국민의 지금 삶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좀 관심을 더 가지고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기존의 반대 입장을 사실상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미 민심은 최상병 특검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65.2%가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보수 지지세가 높은 대구, 경북에서도 거부권에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특검법에 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에 아주 근소한 차로 패배했던 그 어떤 부분에 이 최상병에 대한 내용도 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예 본회의를 열지 않기를 희망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본회의를 여는 것 자체에 크게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항소심 재판이 석 달 만에 열렸습니다. 항소심도 막바지를 향해 가는데 검찰은 아직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소환해 조사하지도 그렇다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지도 않고 있는 건데 수사가 시작된 지도 벌써 4년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김건희 여사나 최은순 씨와 주가 조작 계획 공유하거나 공모한 사실 있으신가요? 권 전 회장과 함께 주가 조작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이 주포로 불리는 이모 씨입니다. 하지만 이 씨는 심정지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고 있다며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김 여사를 직접 만나 주식 관리를 의뢰받은 인물입니다. 이 씨가 입을 열지 않으면 김 여사와 최 씨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제대로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4년이 되도록 두 사람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가 있었지만 1년이 넘도록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의 쟁점을 검토해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특별히 설명할 수사 상황은 없다고만 했습니다. 90여 명의 계좌가 동원돼 두 번의 주가 조작이 있었는데 두 번 모두 계좌가 동원된 건 김 여사와 최 씨뿐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위한 2차 실무회동이 40분 만에 빈손으로 끝이 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만나자고 제안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날짜는 물론이고 회담 방식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최규신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영수회담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의제별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틀 전 제시한 의제에 대해 대통령실이 검토 결과도 들고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기존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최상병 특검 같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제를 던져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노력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국관리법, 방송3법과 민생의제로 신용대사면 등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사전에 조율을 해서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를 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준비 회동이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말고 폭넓게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실무 협상 단계에선 날짜와 형식, 다뤄야 할 주제를 큰 틀에서만 정하자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제안한 의제에 대해 수용이나 불수용 여부를 밝히는 게 국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역대 구체적인 사안별로 접근한 영수회담 사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등 의제에 따라서는 국회에서 당의 협의에 처리해야 하는데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하여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양측은 3차 실무협의 날짜도 잡지 못한 채 40분 만에 회동을 마쳤습니다. 만남 자체에 집중하는 대통령실과 성과물이 있어야 한다는 민주당 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영수회담은 다음 주를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 실무회동을 보고받은 뒤 현재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데 두 사람이 회동을 한 건 총선 이후 처음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동은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제안해 성사됐습니다. 평소에 잘 아는 분이시기도 하고 선거 후에 제가 연락도 드렸지만 조금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나눌 필요가 있어서. 만남 직전 이 대표는 오늘 영수회담 실무협상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만나서 나눌 얘기의 주제에 대해선 특정하게 정해놓은 건 아니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전국 상황에 대해 서로 교감할 것이 좀 있어서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선거도 같이 사실은 역할을 나눠서 치렀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교감할 것이 좀 있어서 같이 한번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선 이후 두 사람이 정식으로 만남을 가진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조 대표는 이 대표에게 영수회담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대표는 아직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사실상 제안을 거절했고 조국혁신당은 안타깝고 섭섭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8석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입법을 통해 구성 요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만찬이 끝난 뒤 각 당은 대화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공천에 이어 차기 원내대표 선거 또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는 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친명계 단독 후보로 치러질 걸로 예상이 되고 국회의장의 경우 추미애 전 장관이 돼야 한다고 강성 지지자들이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박주민 의원까지 오늘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2대 국회 민주당 첫 원내대표 선거는 친명계 박찬대 의원 단독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원내대표 후보가 한 명인 건 민주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앞서 출마를 고민했던 김민석, 서영교, 한병도 의원 등도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주 박 의원을 원내대표 후보로 소개했는데 당내에선 사실상의 낙점 신호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망설이지 말고 신속하게, 과감하게, 화끈하게 치워야지. 네. 진짜 그래야 됩니다. 근데 왜 저 보면서 말씀하세요? 명심, 즉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결과인 상황에서 승산 없는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과 후보로라도 뛰었다간 강성 지지자들에게 이 대표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으로 찍힐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국회의장 후보 선거를 놓고도 강성 지지자들의 압박이 강합니다. 이들은 추미애 전 장관을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인데 의원실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로 추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주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원들의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질 거고 그러려면 당원들의 참여 통로나 또 참여 강도나 이런 걸 완전히 새로 구축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강성 지지자들의 뜻대로만 흘러가는 당내 분위기에 우려도 나옵니다. 이렇게 당이 흘러가도 아무 소리 못하는, 아무 소리 안 하는 이것은 일사불란이 아니다 이거죠. JTBC 구혜진입니다.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그룹 뉴진스를 둘러싼 갈등으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하이브는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훔치려 했다며 민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민 대표가 무속인과 상의하며 경영 사항을 결정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먼저 정수아 기자입니다.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고발한 혐의는 배임입니다. 경영권 확보를 시도해 회사에 해를 끼쳤던 겁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와 회사 임원 A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A씨가 경영권 확보 계획을 설명하자 민 대표가 대박이라고 답한 부분입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뉴진스와 전속계약 해지 등의 방법을 논의하며 하이브를 압박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론을 이용해 하이브가 지분을 팔도록 하고 그 지분을 해외 국부펀드가 사들이도록 하려 했던 겁니다. 실제로 대화 내용엔 5월 여론 전 어도어를 빈껍데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다 등의 표현도 등장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이브는 자회사 어도어의 지분 80%를 민희진 대표는 18%를 갖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또 민희진 대표가 무속신앙에 빠져 경영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내부감사 과정에서 민 대표가 무속인과 나눈 대화록을 확보했는데 해당 무속인이 직원 채용에 관여하고 어도어라는 회사 이름까지 검토하는 등 경영 전반에 깊이 개입했던 겁니다. 또 하이브는 민 대표가 BTS가 군대를 가야 본인에게 유리하다면서 무속행위를 의뢰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브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민 대표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민 대표는 모두 부인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이에 대해 민희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은 경영권을 훔치려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하이브에 배신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부터 그룹 뉴진스의 새 앨범 공개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한길 기자입니다. 하이브가 보도자료를 내고 7시간 뒤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갈등이 불거진 뒤 언론에 나선 건 처음인데 먼저 대화 포렌식 자체가 회사의 사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톡까지 막 다 사찰해서 저를 죽이려고. 민 대표는 하이브와 지분 협상을 벌이던 와중에 갑자기 감사가 들어왔다면서 직장인들이 늘상 하는 회사에 대한 푸념을 경영권을 훔치려 한 시도처럼 몰아붙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하이브를 배신하고 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써먹을 만큼 다 써먹고 이제 약을 다 빨 만큼 빨아서 그러면서 회사와 주주들에게 해를 끼친 건 오히려 하이브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주주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계열사 사장을 이렇게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게 배임 아닌가.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저는 일을 잘한 죄밖에 없다. 앞서 하이브의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민 대표는 이번엔 르세라핌에 밀려 뉴진스가 데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홍보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진스 릴리즈 내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월요일 날 감사를 해? 민 대표는 뉴진스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조용히 있었지만 더 이상 참기 어렵다면서 2시간 넘게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자기가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자식 키우는 게 약간 이런 건가 제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어도어는 이번 주말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공개 등 컴백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대주주인 하이브가 요구한 주주총회 소집에 대해선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낸 사직서가 오늘부터 효력을 갖게 되고 주요 병원들은 일주일에 하루씩 진료를 멈추게 됩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어렵게 잡은 수술이 취소되고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할까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황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최세용 교수는 하루 종일 수술에 매달린다고 했습니다. 폐암이 있고 이미 임파절 전이가 시작된 환자들, 정말 저는 CT만 봐도 마음이 급해요. 아, 이거 빨리 떼야 되는데 우리 팀이 다 있었으면은. 하지만 다음 달 10일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떠날 예정입니다. 정부 탓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모두 나갔으니 이를 해결하라는 항의의 뜻이란 겁니다. 일방적으로 강행된 문제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이 소통 방식, 일 처리 방식에 문제가 제일 큽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정말로 막아야 됩니다. 서울대병원 장범석 교수는 병동에 자필로 쓴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현 정부가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며 참된 의사를 교육하는 병원에 교수로 있다는 것에 큰 회의감과 무기력함을 느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수들의 잇따른 사직 소식에 환자들은 크게 불안합니다. 묵직한 뭐가 있어요. 여기 전화를 했어요. 의사가 없다고 딴 병원에 가래요. 근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 막 진짜 나가는 사람도 그런데 진짜 아마존으로 진짜 울겠더라고. 주요 병원들이 주 1회 휴진을 결정하자 수술과 외래 진료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수술 일정이 일주일 앞두고 미뤄졌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휴진 여파로 진료 일정이 취소될까 노심초사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높아심에 전화를 드렸더니 취소가 되면 알려드릴 거고 그 후에 이제 혹시라도 다시 잡게 되는 것도 그거는 언제로 잡을 수 있는지 말해줄 수는 없다라고. 앞으로 진료받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환자는 하루에 고통이 심한 사람은 하루도 못하거든요. 환자단체는 주 1회 수술 외래를 멈추는 건 죽음을 선고하고 투병 의지를 꺾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의사의 갈등을 해결하고 의료 현안을 논의하자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지만 정작 의사단체는 빠져 반쪽짜리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의사단체들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뿐 아니라 특위 민간위원 20명 가운데 14명은 의사로 채워달라고 요구하며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오늘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정부가 내놓은 필수 의료 패키지의 연장선입니다. 당시 전공의 처우 개선과 의료소송 부담 완화 등의 구체적인 결정을 이 특위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2달 만에 첫걸음을 뗐지만 정작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나 대한의사협회는 불참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머지 문제를 논의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게. 특위는 의대 증원을 주요 의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나누는 기구는 아닙니다.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협은 또 만약 특위에 참여하려면 민간위원 20명 가운데 14명이 의사여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특위는 위원 구성을 추후 바꿀 수는 있지만 지금은 손댈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핵심 당사자들이 빠진 채 논의가 진행되면
결과를 두고 또 다른 갈등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과 전공의 단체의 불참은 진료 정상화를 바라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즉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대구 시내에서 승용차가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하며 4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수면제를 먹은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흰색 승용차가 미끄러지듯 방향을 틀더니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합니다. 정류장 의자에 앉았던 사람들이 놀라 일어서고 행인은 발걸음을 돌려 뜁니다. 차는 그대로 정류장 벽을 들이받고 유리벽이 와장창 무너집니다. 미처 못 피하고 부딪힌 사람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나가려고 움찔움찔한 상태에서 망치를 들고 가서 이제 빙비를 깼죠. 깨고 시동을 끄고. 정신을 잃은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그대로 밟고 있었습니다. 조치가 늦었다면 바로 앞 병원 대기실에도 들이닥칠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다리가 부러진 80대 여성 등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 3명과 4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사고 소식에 주민들은 의자에 앉지도 못합니다. 무서워가지고 몸이 무서워가지고 또 어른 사이에 또 돌진이 일어나서 왜 안 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수면제를 먹고 졸린 상태로 운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술을 마신 건 아니었습니다. 약의 효과가 오래 남는 수면제도 있는 만큼 약 먹은 뒤에는 운전을 삼가야 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대법원에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사건을 맡은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협박 전화를 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파란 옷을 입은 남성이 경찰서에 들어옵니다. 경찰이 양팔을 붙잡고 있습니다. 50대인 이 남성은 어제 오후 3, 4시쯤 대법원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쯤 대법원에 가서 대법관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묻는 질문엔 입을 닫았습니다. 협박전화 왜 했습니까? 전화해서 뭐라고 하셨는지요? 잠시만요.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선고에 어떤 불만이 있으셨어요? 대법관 누구한테 불만이 있었던 겁니까? 이 남성이 대법관 누구를 죽이겠다고 특정하진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대법원은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이 남성이 올해 초 형사사건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측은 협박 전화를 받은 다음 날인 오늘 오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사건 이력 등을 추적해 오늘 오후 1시 반쯤 강원도 원주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협박 전화를 한 경위와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자식을 버린 부모가 자녀가 숨진 뒤에 갑자기 나타나 유산만 챙겨가며 논란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폐륜을 했든 학대를 했든 가족이라면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있게 한 민법 조항 때문인데 이게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연을 끊었던 친모가 나타나 재산 일부를 가져갔습니다.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부모와 배우자, 형제자매 등 법에서 정한 상속인들이 정해진 비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의 유류분 제도 때문입니다. 구 씨의 친오빠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을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구하라라는 이름처럼 우리 가족 같은 슬픈 삶을 살아왔던 많은 분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유류분 제도에 대해 2010년과 2013년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심리에서 일부 규정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폐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면서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오늘 위헌 결정으로 곧바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일용직 노동자가 다쳤을 경우 한 달에 며칠 일했을지를 따져서 보험금 등을 줍니다. 그동안 한 달 22일이 기준이었는데 대법원이 과거에 비해 노동시간이 줄었다며 이걸 한 달 20일로 줄이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 때문에 받게 되는 보험금이 줄어들 거란 노동자들 불만이 나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일용직 노동자 A씨는 2014년 7월 공사 현장 크레인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보상급여 등으로 3억 5천만 원가량을 지급했습니다. 크레인 보험사인 7,900여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구상금의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무일을 놓고 보험사와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1심은 한 달 평균 근무일을 19일로 잡았습니다. A씨가 51개월 동안 179일 일한 게 기준이었습니다. 반면 2심은 한 달 평균 근무일이 22일을 넘지 않는다는 2003년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해 22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용직 노동자가 한 달 평균 20일 넘게 일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통계 자료의 내용도 많이 바뀌었으므로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실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임시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구조 변화가 있어왔다며 21년 만에 새로운 기준을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이번 판단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급여가 줄어들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최근 민주유공자법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로 올린 걸 두고 여당에서 거센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동권 인사들이 셀프 특혜를 주려는 법이다. 가짜 유공자를 양산하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건데 사실인지 법안 내용을 김재현 기자가 팩트체크해드립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 행방불명되거나 부상을 입은 인사들 가운데 유공자를 지정해 예우하자는 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한열, 박종철 열사 등도 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선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가 사실관계와 공헌 정도를 심사해 최종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 적용 대상자는 민주화보상법,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제한돼 있습니다. 다만 보훈부에선 희생,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는 정도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법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정권에 따라 심사위원들의 성향이 달라질 수 있고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공안 사건이자 반국가 단체로 판결받은 난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정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제25조를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민주유공자로 지정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예외적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통과될 경우 유공자로 등록될 수는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조작 등 국보법 피해자를 배려해 등록 가능성은 열어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적 행위가 있을 경우 보훈부에서 심의로 거르는 건 가능합니다. 민주당에서 2021년과 2022년에 발의한 법안에는 공공기관 특별 채용, 주택 저리 대출 등 혜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정된 법안에선 의료비 지원, 양로시설 지원 등으로 혜택 범위가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별개의 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라 민주유공자 본인이나 자녀의 경우 대입 특별 전형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이탈리아의 물의 도시 베네치아가 오늘부터 세계 최초로 당일치기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받습니다. 너무 많은 관광객이 몰리자 5유로씩, 그러니까 우리 돈 약 7,000원씩 받으며 인파 관리를 해보겠다는 건데 효과가 있을지 백민경 기자입니다. 반짝이는 물결을 따라 움직이는 곤돌라. 카니발이 열리는 산 마르코 광장. 이탈리아 북부 베네치아가 현지 시간 오늘부터 관광도시로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입장료를 받습니다. 일단 베네치아로 들어오는 모든 관광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QR코드를 받아야 합니다. 입장료는 관광객이 몰리는 성수기 공휴일과 주말을 중심으로 당일치기 관광객에게만 부과되는데요. 한 사람당 5유로, 우리 돈 약 7,000원입니다. 대신 하루라도 숙박하는 사람들은 면제받습니다. 베네치아에는 매년 2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려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이 인파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도 입장료를 받아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입니다. Noi abbiamo una stima
che su 7 miliardi di persone che ci sono nel mondo, tutti sperano nel loro libro dei sogni di venire almeno una volta a Venezia. Per cui è normale che questa situazione va in qualche modo prenotata. Ecco perché stiamo facendo. 시는 검문소 8곳을 세우고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과정에 입장료를 안 낸 게 걸리면 50에서 300유로, 우리 돈 7만 원에서 44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40년 전 17만 명이던 베네치아 인구는 최근 5만 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소음과 사생활 침해로 주민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며 떠났기 때문인데 도시 입장료가 이들을 돌아오게 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일본에서는 30여 년 만에 기록적인 엔저 탓에 최대 연휴 골든위크를 앞둔 풍경도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은 부담되니까 외국 나간 기분 낼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는데 김연애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신중한 표정으로 화장품을 둘러보는 사람들. 쇼핑을 마치고 나온 사람들 손엔 한가득 한국 상품이 들려 있습니다. 놀이. 아, 놀이. 가시. 한국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는 한 여성. 친구와 함께 한국 상품을 장바구니 가득 샀습니다. いや、多分すごく味わえると思います。食べ物もそうですし、コスメもすごくいっぱいあって、もう選びたい放題といいますか、行かなくても多分楽しめ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 일본 속 코리아타운으로 불리는 시노쿠보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을 느껴보려는 사람들로 평일 한낮인데도 거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일본에선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연휴가 이어지는데 골든위크로 불리는 이 대형 연휴를 앞두고 최근 엔화 가치가 달러당 155엔대까지 급락하자 일본인들의 지갑이 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황금 연휴를 집에서 보내겠다고 응답한 일본인은 약 46%. 연휴 예산도 지난해보다 약 3만 원 줄어든 2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록적인 엔저에 물가까지 뛰면서 일본인들은 차라리 해외여행 기분을 낼 수 있는 코리아타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요코하마에서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달려 시노쿠보에 온 한 여성. 이번 연휴엔 집에 있을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ここで満足してます。ここで満足して日本で味わってます。 엔저로 해외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몰려들고 있지만 정작 엔저가 부담인 일본인들은 한국에 가는 대신 일본 속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예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이성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경로를 다스리는 법. 자, 오늘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예. 자,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지적하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먼저 듣고 가시죠. 네. 왜 그렇게 꼭 하면 대통령이 경로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까? 아, 대통령이 경로한다고 나가면 그걸 보는 국민들이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경로해야 될 게 대통령입니까? 국민입니까? 자, 저에게는 대통령이 너무나 자주 경로를 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저도 실제로 뭐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꽤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추려왔는데요. 먼저 해병대 최상병 사건이었죠. 자, 박정훈 대령이 그 해당 사단장을 수사 대상으로 올리자 대통령이 자, 이렇게 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VIP가 경로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물론 당시 국방부에서는 경로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공방이 이어지곤 있었는데 야권에서는 결국 이 윤 대통령의 경로 여부가 이 사안의 본질 중에 하나라면서 특검에서 규명해야 될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또 특히나 지금 얘기는 선거 과정에서 이런 경로 얘기가 많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좀 보시면 지난해 연말이었습니다. 자, 지난해 연말 한동훈 비대위를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그 직전이었던 김기현 전 대표에게 사퇴하라고 요구했더니 김 전 대표가 거부하면서 그 소식이 보도에 나오자 윤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또한 그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선 이후에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총선 이후에 받는 조건부안에 대해서 검토한다는 보도가 또 나오자 이에 대해서 경로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네. 자,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멀리 가보면요. 한 1년 전입니다. 자, 블랙핑크 아시죠? 자, 블랙핑크가
방미 기간 중에 공연 여부를 논의하다가 무산이 됐는데 그 배경에 무산이 되니까 대통령이 경로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왔고요. 네. 실제로 얼마 이후에 안보실장이 교체가 됐었죠. 네. 다만 뭐 이렇게 경로를 했다고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실제 경로한 건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보도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역대 대통령들도 자주 종종 경로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 3.1절에 이해찬 당시 대표 총리가 골프를 쳐서 그 파문이 일자 상당히 경로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독도의 그 명칭에 대해서 미국이 표기를 바꿨다고 하자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경로를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 경로를 얼마나 자주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경로를 하느냐, 이게 더 문제다, 이게 더 본질이다라는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참고로 오늘 그 패배에 관련된 토론회에서 서울 강북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김재섭 당선자가 과연 어떻게 당선이 됐느냐고 그 비법을 묻자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우리 당이 하는 거 거의 반대로만 했습니다. 2조 심판 얘기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당에서 내려온 현수막 4년 동안 한 번도 저걸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희 지역에는 걸 수 없는 내용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네, 저것도 상당히 쓴소리네요. 다음 이슈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방심 말라 박지원. 자, 박지원 오늘 하루 종일 뉴스의 중심이었죠. 네. 하이브 대표 박지원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입니다. 자, 어제 저희가 돌아온 비하인드 돌비 뉴스에서 국회의장을 하려고 하는 친명계 후보들이 4명이나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여기에 지금 한 사람을 더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바로 최고령 당선자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라는 거죠. 자, 오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차하면은 출마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건데, 자,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뜻, 이른바 명심을 팔면 안 된다라고 날선 비판도 했고요. 또 이렇게 비판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국회의장의 관례가 중립성이다. 이것을 강조를 해주는 것이 정치지. 아니야. 나는 민주당에서 나왔으니까 민주당 편만 들 거야. 이건 정치가 아니죠. 네, 오늘 또 이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걸 보니까 선거전이 뜨겁긴 한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압승했다 할지라도 당내에서 아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 네. 집권을 위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 그 역할을 본인이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건데 다만 이제 박지원 당선자가 실제로 출마할지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결국 나올 듯 말 듯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로봇이 진화하면서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택배도 그중 하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문 앞까지 택배를 배송하는 로봇계가 조만간 상용화된다고 합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로 택배 차량이 들어섭니다. 차에서 내리는 건 사람이 아닌 네 다리로 걷는 로봇입니다. 이름은 스팟, 우리말론 바둑이로도 불립니다. 등에 택배를 실어주면 혼자 계단을 내려와 장애물도 피해가며 바로 문 앞까지 택배를 배송합니다. 택배기사가 길을 한번 알려주면 경로를 학습해 다음번엔 혼자서도 배송이 가능합니다. 배송 난이도가 있던 지역들의 배송은 이제 로봇계가 하고 이제 좀 난이도가 쉬운 아파트 지역들은 배송 기사님들이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배송 시간을 크게 줄이거나 상용화도 머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물건과 더 무거운 물건도 실을 수 있게 개발이 될 거고요. 한 2030년 즈음이면은 고객들이 실제로 실생활에서 로봇 배송으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시점. 과거엔 주로 공장이나 창고 안에서 물건을 나르거나 분류하는 일만 했던 로봇이 일상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사무실에선 로봇이 우편물과 음료도 배달해줍니다. 빌딩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설계됐는데 자동문 앞에서 알아서 멈추고 다른 층으로 이동할 땐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합니다. 병동을 누비며 의료진의 일손을 덜어주는 배송 로봇도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법 개정으로 이동 로봇이 보행자의 지위를 얻게 되면서 이 같은 배송 로봇의 상용화는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2030년엔 전체 물류의 20% 정도를 로봇이 배송할 거란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인간과 로봇의 공존이 어디까지 진화할지도 주목됩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의 60%가 팔리는 최대 규모 시장이 됐습니다. 이걸 증명하듯이 4년 만에 열린 중국 베이징 모터쇼에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이 대거 모였습니다.
이도성 특파원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베이징 모터쇼가 오늘로 막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한 차례 취소된 뒤 4년 만에 관람객을 맞이한 겁니다. 이번 모터쇼에는 전 세계 완성차 업체 80여 곳이 모여 각기 특색을 담은 전시관을 꾸렸습니다. 그 사이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의 60%가 팔리는 가장 큰 시장으로 거듭났습니다. 달라진 중국 전기차 시장을 보여주듯 모터쇼의 주인공도 달라졌습니다. 비아디와 지리, 창청 등 중국 업체들은 앞다퉈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4년 전 주인공이던 미국 테슬라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전시장 한쪽에는 한국 자동차 브랜드 옆으로 일본 자동차와 중국 자동차 브랜드가 나란히 있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중일 삼국지에 뛰어든 한국 업체들도 신형 자동차를 내세웠습니다. 전동화 퍼포먼스와 기술력을 강조하였고 중국 고객들에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주행과 운전의 즐거움을 선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자동차 모델은 모두 117개입니다. 현재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전동화와 자율주행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류 자동차 시장과 거리가 있던 중국 IT 업체 샤오미와 화웨이 역시 이번에 전기차와 운영체제 제조업체로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공이 방망이에 맞는 순간 모두가 KBO 새 역사를 직감했습니다. 초구 변화구를 잡아당겨 그대로 왼쪽 당장을 넘긴 최정 선수. 개인 통산 468호 홈런으로 이승엽 감독을 넘어 KBO 최다 홈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베이스를 돌아 꽃목걸이를 걸 때까지도 참 덤덤했는데요. 이 표정이 지금까지 걸어온 야구 인생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19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할 만큼 꾸준함과 묵묵함으로 쌓아온 468개의 홈런. 후련하다 밝혔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도 말했습니다. 제가 제 기록을 계속 깨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유일한 목표인데 쌀쌀하게 느껴졌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봄볕이 따사로웠습니다. 특히 강릉은 27.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2도가량 껑충 뛰었는데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봄보다는 여름에 가깝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25도를 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겠지만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지역도 있는 만큼 옷차림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은 황사의 영향으로 오전 공기가 탁하겠고요. 인천과 경기 남부 지역도 오전 한때 공기질이 나빠지겠습니다. 아침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뿌연 안개가 끼겠고요. 내일 남부지방에는 구름만 많겠고 낮부터 저녁 사이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부산 15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겠는데요. 낮 기온도 전주가 26도, 춘천과 대구가 27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주말까지도 기온이 쑥쑥 오르겠고요.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낮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